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매튜 루츠키노이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저희가 조금 조사한 내용들 그쵸. 그리고 여러 레퍼런스들을 소개를 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 퀴어 담론 위주로 해서 이제 매튜 루츠키노이가 언급한 호세 에스테반 무뇨즈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조사한 도나 헤러윙, 디스포트 뭐 같은 로코코 이야기도 하고 로코코 이야기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 매튜 루츠키노이에 대해서. 거진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저희가 이제 또 오펜 씨가 전시회를 하나 준비를 했고 제가 또 전시를 하나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펜 씨가 준비한 전시회가 윈도우 투 더 클라우즈라고 해서 이제 2021년 지금 현재 하고 하고 있는 전시고 네네. 제가 준비한 전시가 이제 푸딩이라고 해서 2018년에 했던 전시인데 네네. 그럼 이제 연도별로 네. 제가 먼저 또 소개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오펜 씨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전시는 이제 푸딩이라는 전시예요. 네네. 이게 이제 푸딩? 네, 그 푸딩이라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 게 이제 FOODING라서 이제 그 푸드 플러스 ING예요. 음식의 진행형. 네, 음식의 진행형인데 전시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전시는 이제 2018년 2월부터 이제 3월까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제 프리드만 피츠파트릭이라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18년에 이 푸딩 전시를 시작으로 오펜 씨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제 볼레즈라는 전시와 이게 볼레즈인지 볼즈인지 잘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좀 헷갈리긴 한데 그리고 더 미도우 시 스프레이를 이제 하면서 연달아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하고 스위스에서도 하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전시하면서 이 이후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인 전시를 좀 이렇게 넓혀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전시 사진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지만 전시 공간 자체가 되게 크진 않아요. 좀 조그만 갤러리에 이제 맞아요. 그림들이 걸려 있는 정도인데 제가 이 전시를 고른 이유가 되게 다양한 모티브랑 좀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어 좀 할 말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골랐고 전시에는 이제 공간 내에 3점의 이제 회화 작업과 그리고 이제 세라믹 작업들이랑 이제 한 5점 정도의 이제 드로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시 제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이 작업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면서 좀 숨겨진 모티브들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좀 내러티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전시의 타이틀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푸딩이에요. 푸딩. 푸딩. 예. 그래서 이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매튜 루츠키노이가 이번 전시에서 좀 이제 음식이랑 그리고 이제 음식 산업에 관련해서 좀 자기의 좀 이야기를 풀어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낸 게 실제로 이제 인간의 이제 식욕과 성욕을 실제로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뭐 속된 말로 그냥 우리가 성적인 표현을 할 때 그런 음식을 먹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이제 기본 3대 욕구가 그거잖아요. 식욕과 수면욕과 그리고 이제 성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 이 존 앨런이라는 사람의 미각의 지배라는 책에 이런 식의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이 이 둘은 인간의 뇌에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함께 존재한다. 식욕 중추와 성욕 중추의 간격은 불과 1.5mm 정도로 매우 가까워서 하나의 중추에 영향이 미치면 다른 중추도 영향을 받는다. 이건 진짜 약간 생물학적으로 그 진짜 밀접하게 있구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좀 재밌는 이야기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배가 불렀을 때 성욕을 느끼고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플 때 더 성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꿀팁을 줄 수 있겠네요. 어떤 식의 꿀팁? 밥을 먹을 때 여성분만 먹고 본인은 먹지 굶어라 말고. 그런 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존 앨런이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음식을 먹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행위는 보통 입술과 혀에서 시작해서 하반신이 개입해 끝난다. 어쩌면 이러한 해부학적 일치 때문에 사람들이 두 행위를 같은 단어로 표현한지도 모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행위의 그게 과정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참여 부위? 저도 이 책의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보고 느낀 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희는 막상 이런 먹을 때나 뭐 성행위를 할 때나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객관적으로 좀 멀리서 지켜봐서 생각해보니까 과정이 비슷한 거죠. 그치. 뭐 개인의 차이는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뭐죠 입에 그 시작을 건너뛰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작과 이제 끝에 프로세스가 키스를 똑같다. 한다든가 그런 거 있고. 그죠.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 같아 확실히. 성욕은 그러니까 같은 이제 욕구지만 식욕이란 건 사실 이 시대에 이렇게 숨겨지는 욕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요즘에 뚱뚱하다 이러면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식욕과 성욕은 되게 비슷한 그 지점이 있으면서도 사실
대단히 다른 사회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 그죠, 할까? 그죠. 아니면 그 타부 시대는 그게 있으니까 성형. 그죠. 그런 게 재밌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 되게 아까 뭐 오펜 씨가 지금 먹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도 뭐 예를 들면 남녀의 성기 같은 게 뭐 남자의 성기는 좀 뭐 바나나나 은유적으로 뭐 표현되죠. 버섯이나 이런 식으로 소세지 표현도 같이. 되고 여성의 성기 같은 경우에 뭐 조개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보셨나요? 아니요. 순풍산부인과 뭔지는 아시죠? 네, 뭔지 그 알죠. 시트콤에 네. 산부인과에 이제 출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출산을 할 때 그 병원의 특징이 위에 간판이 달렸거든요. 그 한쪽엔 고추, 한쪽엔 복숭아가 달려 있어요. 아, 남녀 중. 그래서 이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고추 그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복숭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전 시간에 설명했던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뭐 이런 페미니스트 이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그들이 사실 그 경계하고자 하는 게 이런 복숭아와 고추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 퀴어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담론을 펼쳐 나가면서 중요한 지점은 음식을 그대로 섭취한다는 건 아무런 실천적인 행위가 없다는 걸 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 음식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실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뭐 이제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들고 야릇하게 되게 쳐다본다든가. 클리셰적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유머로서 소비되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떤 구조를 만드는 가장 근본, 왜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식욕을 탐구하는 것도 되게 이런 젠더적이나 아니면 퀴어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매튜 리츠키노이가 굳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끌고 온 게 그러니까 성욕이라는 거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식욕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식의 이제 프로세스가 일어나는가를 좀 관찰하고자 해서 좀 이런 테마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방금 이제 오펜 씨가 말한 대로 이 음식 광고에서도 되게 성상품화 문제 일어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맞아요. 이 식욕과 성욕을 오버랩시켜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예전에 베스킨라빈스 광고도 되게 논란이 돼서 삭제가 됐던 게 여자 어린 아이가 이제 맞아. 아이스크림을 엄청난 논란이 먹는데 있어요. 굳이 왜 입술을 가까이 찍냐. 그리고 뭐 이렇게 흙 뿌려지느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찾은 게 이탈리아의 바게트 빵 광고가 이제 바게트 하나가 이제 우뚝 솟아있어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 바게트는 되게 뭐 견고하고 뭐 딱딱하다 뭐 이런 식의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식욕과 성욕이란 거를 다룰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욕구란 거는 저희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되게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페미니스트 담론을 아무리 펼쳐봤자 그것은 이성의 영역에 종속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성 자체가 어떤 본능이긴 하지만 그 욕구라는 것은 더 그 밑에 깔려 있는 완전한 그 무의식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걸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식욕과 성욕의 오버레벨을 잘 생각하면 진짜 웃긴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성적인 음식 광고를 보면서 이제 본인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소비자로서 내가 지금 이거를 식욕을 느끼는 건지 성욕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개의 감정이 지금 공존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쵸,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광고에도 이런 마케팅이 쓰여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찾다가 또 예를 찾은 게 이제 조경란 작가라는 분이 혀라는 소설을 썼었는데 네네. 이 혀에서 이 소설에서 되게 이런 식의 성적인 묘사와 식욕에 대한 묘사가 되게 오버랩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문장을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은 뭐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 대신 바질 페스토에 살짝 찍어 한 입 가득 넣었다. 물컹하지만 탄력이 느껴지고 바다 냄새가 입안 가득 번졌다. 거기에 톡 쏘는 상큼한 바질의 맛이라니 진짜 봄의 맛이다. 그리고 포도주에 절인 복숭아같이 둥글고 빛이 도는 그녀의 엉덩이 자두처럼 쭈글쭈글한 음낭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광고에서는 이미지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장으로도 그쵸. 표현되고 저희가 공감할 수 있다. 상상이 되잖아요. 네,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뇌 아까 거기서 가까이 있다 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로 넘어와도 이 번역이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매튜 루츠키가 제가 생각하기에 2016년이었나 17년이었나 이제 이 사람도 라익스 아카데미에서 한번 1년 정도 레지던시를 거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라익스 아카데미 이제 오프닝 영상을 우연히 찾아냈어요. 네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그 이게 갑자기 샴페인을 꺼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클리시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수술을 몸에 부으면서 그 뭐 이렇게 술이 이제 자연스럽게 몸을 타고 흐르게 하는 이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것들. 이제 매튜 리츠키도 보면 이제 춤을 추면서 샴페인을 머리에 이렇게 부으면서 막 이렇게 씻는 행위 같이도 하고 그걸 이렇게 막 마시고 핥는 행위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이후에 이런 전시가 나올 수 있던 것도 이제 어쩌면 매튜 리츠키가 본인이 이제 성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이게 식욕이나 이런 먹는 식사라는 거를 좋은 모티브로 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되게 재밌는 구절을 하나 찾았어요.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식욕과 성욕의 그 중추 간격이 엄청 가깝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두 욕구가 좀 오버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김홍탁이라는 분의 이제 광고 리비도를 만나다 여기 딱 표현되어 있는 글이 있거든요. 식욕과 성욕은 근친이다. 형태상 입으로 먹고 핥는 행위는 섹스 행위와 매우 유사하다. 속성으로도 늘 충족되길 갈망하는 욕망이라는 점에서 합쳐진다. 두 욕망은 중독된 욕망이다. 일상적인 용어에도 알게 모르게 그 유사성은 담겨있다. 지금 이제 옥현 씨 아까 얘기했던 건 네. 비슷한 말로 여성성을 빼앗는 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한다. 영어에 이제 빨아먹다, 썩과 그 짓을 하다 이제 fuck 형태적 유사성도 우연만은 아니다. 두 욕망의 교합은 근친상간이다. 그렇기에 더욱 짜릿한 스릴을 느끼게 한다. 제가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호세 에스테반 문효주 얘기를 하면서 네. 호세 에스테반 문효주가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그 재생산을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식욕이든 성욕이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음식을 먹는 행위를 담당한다. 뭐 이제 성교 행위를 담당한다가 아니라 가장 그 기저에 깔린 건 사실 번식의 행위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그쵸. 그걸 해야지 이제 번식이 되는 거니까. 아, 그쵸. 그게 근데 번식이란 건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또 일맥상통하다는 게 그 재생산을 담당하는 두 개의 식욕과 성욕이라는 점에서 아 이것이 당연히 이제 메트로치키노이가 다를 수 있고 헤테로를 원하지 않는 어떤 퀴어적인 작가가 당연히 달아야 되는 되게 필연적인 두 개 항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요. 이것도.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 크로노스 있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크로노스가 자기는 자식들을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두 가지 여기서 말한 근친상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거 두 개 다 사실 생식이고 번식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자식들이란 건 자신의 번식의 결과물들인데 그걸 다시 먹는 행위가 되게 근친상간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되게.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크로노스의 이제 거시기에서 이제 비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 피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성기를 잘리고 거시기가 날아가면서 그 피가 이제 바다 거품과 섞이면서. 근데 그 그림은 그거 비너스가 약간 조개 같은 느낌의 그림이 서 있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개의 조합은 사실 역사적으로 뗄 수 없는 조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이 구조가 하나는 완전히 숨겨버리고 하나는 너무 메인스트림 끌어올리고 이런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이제 매튜리츠 키노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뤘던 게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왜 식량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글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식량이라는 게 이제 세계 경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성인지나 이런 성에 대한 것이 사실은 뭐 어떤 권력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 뭐 페미니즘 이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식량도 사실 이제 권력과 되게 밀접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량이 엄청난 밀접한 관계진이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식량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식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뭐 오편 씨가 돼지를 먹고 싶다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공급되고 우리가 그걸 이제 수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를 하는 건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를 시켜 먹던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먹고 싶어하는 이제 음식 선호도도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타고나거나 뭐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일련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 요즘에는 확실히 식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많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쩌면 이제 식량에 대한 걱정이 없는 없으니까. 곳일수록 더 선택 범위도 넓어지고 맞아요. 내가 오늘은 제육을 먹을지 저녁엔 돈가스를 먹을지 아니야 오늘은 내가 뭔가 조금 더 비건으로 가야겠어 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잖아요. 이제는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생존의 그 층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층위로 올라왔죠 사실. 맞아 식량이라는 이데올로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요즘엔 되게 그런 불매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그 기업 윤리에 따라서도 막 맞아요. 그런 결정하니까. 네. 네. 그래서 매튜리츠키도 뭐 보면은 그 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아니라 이 미각의 수단, 그러니까 이 미각 가지고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하신 대로 뭐 불매 운동,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알고 보니 윤리적 생산 업체가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채식주의도 사실 되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거죠. 네. 그리고 비건도 그렇고
그 유기농 식품 저희 뭐냐 여기 독일에도 되게 많잖아요. 이 비오라고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해서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알라투라라든지 아니면 맞아. 댄스라고 해죠 그죠. 그게 이제 비오 막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거 살 때도 뭐 이제 프라이 할 때 그러니까 맞아요. 자유롭게 키웠냐 아니면 뭐 어떻게 에그팩트 키웠냐. 아세요? 에그팩트? 에그팩트. 레스펙트 플러스 에그라고 해서 그건 이제 그 병아리 감별을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리스펙트 존중하다. 네, 그래서 합쳐서 에그팩트라고 하거든요. 그 계란들을 팔아요. 근데 이제 일반 계란보다 한 1유로 정도 더 비싸긴 한데 그런 것들 이제 보면은 병아리 감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 계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쨌든 음식과 이제 이 권력에 관한 이런 정치적 선택에 관련해서 이제 매튜 류츠키가 제 생각에는 이제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를 이 음식 산업이랑 연관돼서 이제 자기 이제 회화에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식과 이제 권력에 대해서 조금 예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시드니 민츠라는 사람이 이제 음식의 맛, 자유의 맛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제목에 설탕과 권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최상위 계층만 이제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희귀한 그 귀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뿐만이 아니라 뭐 후추나 이제 이 향신료도 이제 수요 공급이 급증하게 된 게 그 제국주의 때부터 하더라고요. 그죠. 이때 이제 그 노예 무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뭐 남미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설탕 농장들을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돌리면서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고. 대규모 생산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게 19세기 이후에 설탕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히려 이제 가난한 이제 영국 노동자들이 설탕을 이제 좀 저렴한 영양소 공급원으로 수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원래 또 귀족들은 그 소위 그런 게 있잖아요. 하층민들이 많이 소비하면은 더 이상 자기네 그것이 특권이 아니다 해서 그죠. 그것을 이제 수요를 이제 거절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는 설탕이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실제적인 예시로 그냥 물론 막 나이가 실제로 들으면 입맛이 변할 수도 있지 이게 생물학적으로. 근데 예를 들자면 너는 어린애 입맛이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떤 의미로 권력적인 게 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어린애들이나 먹는 너는 거나 설탕하고 짠 거 좋아하고 뭐 고기 좋아하고 이런 건데 나는 나이가 드니까 간도 많이 없고 그죠. 뭐 그냥 슴슴한 게 그죠, 좋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데올로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완전 다를 수 있어요. 아무 간도 안 된 거 먹는 애한테 넌 어린애 입맛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걸 얘기할 수 없죠. 그냥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생존의 문제인데 어디서 그런 식으로 뭐 하고 있냐. 그런 이제 그 황교익 씨가 이제 옛날 그런 말 했었잖아요. 떡볶이에 대해서 뭐 이제 얘기를 한 거가 한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떡볶이가 뭐 맛으로는 의미가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서민의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그때도. 근데 그때도 사실 논란이 되는 많은 부분 중 하나가 되게 저게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그 음식 평론가라 해서 뭐 이런 음식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는데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었을 때 권력이란 게 확실히 존재하죠. 식량에도. 그래서 요새는 뭐 사실 그런 얘기는 상식이잖아요. 그 요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 보러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거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싸게 싸고 빨리빨리 이제 인스턴트나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자의 상징이 뚱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부자의 상징이 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식량 문제에서도 이 권력 이동이나 이 권력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어쨌든 이게 식욕이라는 거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 역사라든지 현재 담론을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식량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오편 씨가 예전에 저한테 그것도 소개시켰어요. 넷플릭스의 시스피러스. 그 다큐멘터리도 좀 우리가 당연스럽게 옳은 선택이라고 했던, 맞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소비가 알고 보니 어떤 이제 다른 권력의 이상한 거에 좀 보탬이 되는 수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뒷배경에서도 이런 식량과 권력에 관해서 어떤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정 이데올로기 커다란 힘을 실어주고 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예로 이제 아보카도와 이제 멕시코 마피아 연루설 때문에 이를 또 선진국에서는 한때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도 그렇고 이제 또 아보카도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대요. 이게 이제 마피아를 돕는다. 그리고 이제 퀴노아 다이어트 하세요? 한국에서도 유명했었는데 쌀같이 생긴 거 아닌가? 콩? 네. 저희 집에도 지금 하나 있는데 이 퀴노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가 폭발하면서 수출하게 되면서 정작 이제 퀴노아 이제 뭐라죠 생산 국가인 볼리비아나 이제 페루 사람들이 재배만 하고 이제 못 먹는다고 했더라고요. 이게 이효리가 먹어서 엄청 유명해졌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효리가 아마 그분이 언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피러시에서도 비슷하잖아요. 그 생선을
실질적으로 생선이라는 그 아프리카만에서는 네. 그 아프리카 맞아. 주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해적이 된다고 하더라고. 해적이 된다고 네.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예시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장면이 기억나는 게 어선에 그 이제 되게 낡은 그 나룻배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 하고 있잖아 손을 들고. 배고프다.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생선 달라는 거죠. 배고프다. 끌어서 먹을 게 없다고. 쓸어가니까. 그 망망대에 떠 있는 그 카누 하나랄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에서 웃긴 게 2012년에 토마토 금지령.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나온다고 해서 먹지 말라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배부른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여야 정권 교체에 따라 이제 도다리찜에서 이제 과메기로 넘어가고. 맞아. 그리고 이제 한때는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당선이 됐었을 때는 또 이제 홍어찜 집이 그렇게 이명박 인산이네요, 대통령은 이제 과메기를 좋아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게 이제 도다리. 근데 이제 그때 정권이 바꿨을 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이 식량이란 건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 기득권 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고 말하면 이 선진국가 먹고 살만한 국가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되게 이제 빈민층이나 빈민계급 아이들은 그 식량이 사막화라잖아요. 그 걔네들이 못 보는 거는 옛날처럼 내가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이면 그냥 나는 농장 내 밭에 가서 뭐 토마토 하나 따먹고 감자를 파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맥도날드에 가고 버거킹에 가고. 맞아. 그래서 막 제레미 올리버였나? 그 어린 아이들이 토마토가 뭔지 처음 본다고 했을 때 충격을 맞아. 받는 장면도 맞아요. 네. 그 요리사가 이제 어디 아프리카 가서 그죠? 아니 아프리카도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던 거.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매튜 치키노이가 어떤 몸체라고 했었던 전에 어떤 이런 권력 아니면 보이지 않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식량이란 걸 다룰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더 직접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섹스, 폭탄 그리고 햄버거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뭐 저도 읽어보진 않고 좀 조사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직접적인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식량에 대한 문화가 탄생하고 식량 맞아. 보존 기법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다루는 제스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뭐 예로 뭐 스팸이라든지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쟁에서 첫 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이게 식량만이 아니라 의학적 전쟁에서 발전하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어쨌든 전쟁이 파괴해서 필요하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움직임인데 거기서 파생하는 그 식량들과 뭐 의학이든 그런 것들은 대단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락앤락도 심지어 전쟁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락앤락도 근데 이게 락앤락이 되게 웃긴 게 이게 음식 보관 기술 때문에 락앤락이 탄생한 게 아니라 무슨 전쟁에서 어떤 뭐 방어 참호를 만드는데 그 재료를 생산하려고 연구하다가 락앤락이 나왔다고 했나? 그런 게 너무 많잖아.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저희가 뭐 성역 얘기도 했으니까 그 러브젤의 탄생이라고 그거잖아요. 진짜요? 러브젤의 탄생이라고 뭐냐면은 우주선을 만든 나사에서 그 윤활유를 만들다가 러브젤이 된 거예요. 진짜요? 그것도 웃기네. 사실 그 나사에서 우주선 쏘는 것도 되게 권력의 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향한 도전이고. 냉전 시대 때 진짜 웃기네. 그래 이제 어쨌든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되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링크도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 건데 한 10분에서 13분 정도 되는 짧은 단편 영화인데 제목이 이제 Isle of Flowers라는 이제 꽃들의 섬이라는 영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르헤 푸르타도라는 감독이 이제 1989년에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야. It's not fiction 이러거든요. 그곳엔 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서 대충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처음에 이제 브라질 남부에 있는 토마토 농장을 보여줘요. 거기 이제 스즈키라는 일본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재배를 하고 뭐 갑자기 이제 인간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뭐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정복하고 발전해 나갔는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세계의 토마토 총 재배량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이제 이 자본주의 철칙 아래에서 음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뭐 수요하고 이러면서 이 예시들을 들면서 이제 자본주의와 음식 산업의 좀 민낯을 드러내거든요. 뭐 이렇게 스즈키 얘기를 다시 이 모든 내용이 10분 안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네, 13분 안에 그리고 되게 인텐시브하게 나오거든요. 꼭 보세요. 되게 충격적이고. 그래서 스즈키한테 이런 식으로 하죠. 스즈키는 먹고 살기 위해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바꾸기 위해 재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음식을 사고 이 토마토를 사서 바질 페스토로 뭐 스파게티라는 좀 고급 그러니까 좀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서구 쿠진에서는 그 쿠진이라고 하나 뭐라고 지금 그 식당 같은 데서는 토마토가 안 들어가는 음식 거의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돼지도 요리해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돼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 이제 어디론가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 가면은 그 도착한 곳이 이제 돼지 농장이에요. 돼지 농장에서 뭐 돼지들이 그걸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레이션이 잠깐 나오면서 아, 이 돼지들은 뭐 인간보다 지능이 낮지만 그래도 월등히 지능이 높은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 돼지들은 사실 이 돼지 농장 아저씨가 사랑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다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돼지들을 살찌우면 살찌울수록 더 비싸게 돈을 주고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게 그 뒤에 이제 울타리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연출이 아니라 진짜 찍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들이 먹고 남은 돼지들도 안 먹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져가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비닐봉지에 담고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진짜 약간 그 거지라고 흔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 타임을 나눠서 하거든요. 돼지들이 뭘 먹어요? 돼지 다 먹죠. 잡식성이긴 한데 이제 뭘 줘요 거기서? 그 음식물 쓰레기죠.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남은 걸 한 번 더. 네. 뭐 예를 들면 좀 썩은 토마토라든지 돼지도 이제 후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먹으면 그런 거 이제 하면서 그 나레이션이 이러면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This is a human being too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그 자막이 나온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게 근데 13분 안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랑 이제 같이 벌어지는데 한번 꼭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자막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게 되게 좀 저한테 감명 깊은 게 뭐냐면은 뭐 도나 해러웨이라든지 이렇게 페미니즘 이론들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굳이 페미니즘 이론이 아니라 인류 전반을 다룰 때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여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사실 규범적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저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주디스 버틀러라든지 이런 뭐 생물학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뭐로 나누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런 인간도 존재한다는 단상 앞에서 우리가 되게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이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죠.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인간 보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퀴어링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기득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뭐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남성으로 태어나서 뭐 이런 성적인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자로서 뭔가 가질 수 있을 법한 이런 성차별을 아직 못 느꼈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이 매튜 루치키노이 작업에 대해서 좀 발표하기 전에 저희도 좀 걱정한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감히 이제 우리의 포지션인 상태에서 좀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이제 식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들을 좀 더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또 방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인간을 나눌 때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인 게 우선 필요 조건이겠죠. 인간 동물이니까. 충분 조건이란 게 뭐 지성이 있는, 뭐 이성이 있는, 뭐 여러 가지 이거에서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그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조건에 넣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동물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돼지가 버리는 걸 인간이 먹었을 때 우리가 과연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 막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진짜 이것을 목도할 때 이건 되게 식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우리가 보편성을 무엇을 말하기에는 맞아. 좀 반성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감독 프랑스 감독 있잖아요. 아그네스 바르다.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영화 중에 이삭 줍는 사람들과 나라는 거기서도 그 아그네스 바르다 자체가 되게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삭 줍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그리고 이 사회의 식량 계층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거를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이렇게 그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각도원 씨도 제주도에서 글리닝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식으로 되죠. 근데 각도원 씨는 좀 어쨌든 잘 사는 그 기만적인 글리닝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또 웃긴데. 아무튼 이제 그 영화에서도 이 영화도 꼭 추천드리는데. 패션 글리닝.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패션 글리닝 나오긴 해요. 되게 잘 사는 뭐라죠? 여피족인 그러니까 그 여피족이 거잖아요. 히피족인데 사실 되게 돈 많은 집 자제들 걔네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체험하는 것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보면은 그래서 아그네스 바르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얘네는 글리닝이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고 그리고 진짜 글리너들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게 좀 이야기거리 많아지죠. 맞아.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제 푸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 이 단어의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았을 때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이나 이제 구글링에서는 제대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좀 말장난이 사실 어떤 의미는? 그래서 이제 푸드 플러스 이제 ing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사전에는 정리된 게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이제 일련의 행위를 모두 합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과정 자체. 네.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ing가 붙으면 항상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푸드가 아니라 왜 이 제목이 푸딩이 되어야 되냐라는 점에서 좀 그런 움직이는 과정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생각한 게 매튜르 츠키노이가 이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이라는 게 사실 보편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이제 권력 이동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푸딩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이제 우리의 식량 권력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식량을 먹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일련의 이제 권력 이동에 의해서 생겨난 침전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부속품? 부속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아직까지도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이런 성관념이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풀어내는 행위랑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매튜르 츠키노이가 사실 작가로서 가지는 장점은 뭐 이렇게 회화의 어떤 그런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가지고 노는 작가가 아니라, 맞아요. 테크닉적인 걸 가지고 노는 작가가 아니라 되게 이 내러티브적인 것을 중첩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당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해봤죠. 섹스에 ing 붙이면 뭐가 되냐? 섹싱이라는 단어가 근데 또 있더라고. 이것도 재밌는 게 이제 뭐 태아나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성별을 감별하는 행위를 이제 섹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병아리 감별사가 하는 행위를 섹싱이라고 하는데, 병아리 섹싱. 이것도 이제 푸딩이랑 비슷한 것처럼 섹스는 정해진 성이잖아요. 섹싱은 이거를 관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하려고 감별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이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무슨 규범적인 정의를 내린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저가. 근데 그게 정확히 뭘 뜻하냐면 섹싱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다고 이렇게 집어서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뭘 하냐면은 음식을 플레이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를 섹싱을 하든 푸딩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플레이트 안에 규범적인 정의 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치는 순간 그건 규범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크를 굽던 뭘 굽던 거기는 무한한 가능한 형식이 존재하겠지. 근데 그것을 내가 플레이팅으로 담는 순간 이거는 메뉴판에 있는 한 메뉴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맞네. 버섯, 구이처럼. 그다음에 내가 그 병아리를 감별해서 여기 넣는 순간, 그리고 수컷이 되고 남컷이 되고, 승fun상부가의 전광판에 복숭아와 고추가 뜨는 순간 바로 규범적으로 정의. 근데 이게 사회의 가장 깊은 기저에서 시작되고 있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음식이 준비될 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꼬집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단어 있잖아요. 푸딩, 섹스라는 것이 아직 이제 우리의 권력 상태가 사실 좀 불안정하고 좀 유동적이라는 거를 좀 말해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내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때 몸체와 유동성 얘기를 했을 때 이 섹스와 푸드라는 단어는 되게 딱딱해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해진 단어의 느낌인데,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ing를 붙임으로써 좀 풀어내지 않았을까? 거기에 좀 유동성을 주는 게, 그러니까 명사에서 동사화 시키는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제 이 매튜르 츠키노이가 이 식욕과 성욕을 같이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뭐 전시 전반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음식 산업과 이 성산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 이제 조금 더 한층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작업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회화 작업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총 이제 세 점들이, 그러니까 회화 작업 세 점이 걸려 있었고, 이제 각 그림의 장면들에서 좀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탁 위에 접시 위에 아까 플레이팅에 되게 스테이크로 보이는 음식들이 놓여 있고, 그 뒤편에서 이제 주방장 모자를 쓴 이제 두 피규어가 되게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남성 성기가 달려 있는 상태고, 두 번째 회화는 이제 또 하나의 피규어가 이제 와인잔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 앞에서 역시 이제 주방장 모자를 쓰고 되게 옷을 이렇게 바지 아래로 다 내린 다음에 되게 성기를 내밀고 두 손을 이제 골반에 대고 눈을 감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이제 되게 음미하고 있는 느낌. 아니 좀 제가 느끼는 건 좀 되게 맞아. 당당하다. 그 이게 자세가 그죠. 무슨 자세라고 하죠? 그 삐질 때 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약간 그 보디빌더들이 맞아. 보디빌더 자세 그런 자세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회화도 이제 비반트라는 주제인데, 역시 이제 두 셰프 피규어가 이제 플레이팅된 접시를 이제 바닥에 둔 채 앉아서 이제 성교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올려주는 게 랍스터 같은 거 같던데. 아 그래요? 새우 같아 보이던데 약간. 랍스터 새우. 어쨌든 좀 고급 음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화들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매튜르 츠키노이가 좀 밝힌 게 그거였어요. 이 본인 회화에 나오는 이 피규어의 형태가 이제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이제 장콕토의 이제 셰프 드로잉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거든요. 아 장국도 셰프 드로잉.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또 구글에 찾아서 올려드릴 건데 보면은 그냥 똑같아요. 아 그래? 네, 장콕토도 이런 식의 드로잉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셸 올리버라는 작가랑 함께해서 이제 요리책을 위한 일러스트 직접 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푸딩 전시의 그 회화들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생각 들었던데 네. 가장 신화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매튜 치키노의 작업에서. 좀 보통은 다 되게 무슨 막 옛날 느낌 맞아요. 많이 나고 막 아니면 뭐 신화 같기도 하고 벽화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 이번 작업은 되게 현실의 맥락이 많이 왔다 맞아. 있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피규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죠. 실제로 요리 그런 주방 같은 풍경도 막 나오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장콕토에 대해서도 되게 매튜 치키노이한테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게 프랑스에서 이제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극작가이자 영화 감독까지 되게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다 해라 다 해. 네, 다 해라. 커밍아웃을 좀 양성애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본인은 좀 시인으로 불리길 원해서 뭐 예를 들면 그림은 좀 서사시, 소설은 또 소설시, 희곡은 극시, 또 영화는 영화시로 이렇게 불리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시덕후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본인의 이제 연극의 이제 지옥의 기계라는 연극에서 이 사람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각색을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왕의 부인 이오카스테라고 하잖아요. 이 이오카스테가 원작 신화에서는 되게 수동적이고 말도 없고 그냥 이 오이디푸스와 그리고 이제 왕의 이야기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운명인 사실 어떤 주체성이 없는 여성이죠. 그런 사실. 캐릭터로 묘사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연극 지옥의 기계에서는 이 이오카스타의 캐릭터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내가 프랑스 시인이고 들레주도 사실 기계와 욕망을 되게 연관짓잖아요. 네. 그거랑도 되게 그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겠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호세 무니에즈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이제 글에도 딱 그랬을 때 과거에 무언가를 바꾸는 순간 그리고 현재가 바뀌고 미래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장콕토도 제 생각에는 이런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관념적이고 신화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머리 박힌 되게 보편적 서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깨는 순간 어쩌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서사가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한 시도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식량이 딱 저희가 말하는 신화잖아, 사실. 식량이랑 그죠. 음식도 신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시인의 피 그리고 이제 오르페라는 영화들과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초현실주의랑 이제 아방가르드 쪽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제 모달리안이나 뭐 피카소나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브루뉴엘 그 영화 감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인싸였어. 그냥 프랑스 최강 인싸. 그렇지 뭐 이렇게 직업이 많았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가들과 항상 통틀어서 좀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 칸 영화제 그 나뭇잎 아시죠? 나뭇잎. 네, 그 장콕토가 드로잉 월계수 같은 거. 장콕토가 이제 드로잉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 이분이 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 당시 칸느 영화제. 대단하신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뭐 매튜 치키노에도 이제 본인 인터뷰에서 말하잖아요. 자신의 회화가 본질적으로는 이제 퍼포먼스나 이제 연극이나 뭐 이런 연출에서 왔다고 했듯이 실제로 제 생각에도 이제 이 장콕토의 이제 연극이랑 영화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장콕토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오이디푸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오르페우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이 항상 신화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따와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화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연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새로운 캐릭터를 이입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야기의 변주를 줘서 뭐 심지어 이 사람이 모든 것은 오르페우스와 이제 오이디푸스다라고 말한 그 세상 모든 거는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 두 레퍼런스에 굉장히 좀 집착적이면서 완전히 그거는 저희가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 뭐 누굴 아는 사람과 누굴 모르는 사람도 아닌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오르페우스와 오이디푸스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쨌든 이런 되게 신화적인 서사를 바꾸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서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아버지의 이제 부재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자살해서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사랑했던 연인이 죽거든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이 이제 조금 이런 식의 자신을 같이 투영을 시켜서 이 서사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두 오씨 가문이다. 오콕토. 그래서 이제 장콕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또 드릴 게 이제 주방 문화예요.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제일 신기하고 좀 재밌었는데 주방 문화가 이제 사실 예전부터 되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좀 마초적인 문화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사실 어떤 의미로.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까 주방 뒤 그 모습. 맞아요. 그 모습을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레스토랑의 주방을 말하는 거니까 또 사실 여기서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셰프 문화라는 게 되게 직접적인 권력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그 위 셰프라고 하죠. 네. 총 주방장들은 사실 요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개발을 특별 VIP 오는 있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쨌든 자기가 개발해낸 레시피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요리에 대한 것들을 권력을 쥐고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좀 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전수하고 시키고. 좀 군대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계급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총주방장, 그다음에 이제 헤드 셰프, 그다음에 이제 수셰프, 그다음에 이제 셰프 더 파티, 그다음에 라인쿡, 그다음에 가드 망제, 그다음에 이제 맨 밑바닥이 조리보조, 프랩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 7가지의 계급인데 이 각 계급에 따라서 군대에 그냥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로 이제 그 드라마 중에 파스타 아세요 혹시? 파스타 이성균 나오는 파스타. 네. 거기에서도 이제 이성균이 그 이탈리아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한국의 이제 레스토랑에 이제 총주방 헤드 셰프로 이제 부임이 되면서 딱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 주방에 여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공효진이 그 당시 이제 프랩쿡이었거든요. 주방 보조. 네네네. 근데 다 잘라버리거든요. 그 외에 이제 공효진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 이제 라인 담당하던 가드망제까지 다 잘라버려요. 여성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셰프라는 단어의 어원인 이 셰프 드 퀴지니에란 이 말 또한 전쟁터에서 이제 요리를 만들던 군사 직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초기의 남성 셰프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직업이 네네. 여성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때 이제 여성은 레스토랑에서 일도 못하고 심지어 식사도 못하고 각종 이제 요리 경연대회나 이제 요리 학교에 다니는 것도 이제 좀 정책적으로 금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도 대표적으로 우리 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여성 셰프가 나온 적이 없는 것 없죠. 같아요. 예,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인식에는 어머니들은 집에서 요리를 하지만 맞아요. 진짜 요리는 셰프들은 남자들이 맞아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전쟁터에서 나왔다고 했죠. 셰프 드 퀴즈니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희가 저번에도 그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권력이라든지 몸체적인 그 요리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가 그렇게 뭐 몸체적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요리에 존재하는 몸체적인 부분 고착화된 어떤 부분은 똑같이 남성이 담당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실 때 그런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여성 셰프가 있는 비율이 3점 몇 프로? 네, 세계 탑 150 레스토랑인가? 그 미국에서였나? 네, 그쵸.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이제 어쨌든 언급을 할까 하다가 너무 자꾸 이제 책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었는데 거기 이제 제 구체적인 비율은 아직 생각이 안 나지만 대략 이제 뭐 150개 정도 레스토랑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여성 셰프 비율이 이제 3.8%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감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유리천장 유리천장도 있는데 이게 뭐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서 그냥 레스토랑에 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야 사실은. 이거를 그렇게 연장선 과감하게 말하면 왜냐면 레스토랑의 구조 자체도 대단히 권력적인 구조 거기야말로 진짜 남성 그 서사가 되게 센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죠 사실. 그죠. 그게 약간 웃긴 거예요 그냥. 뭐 그 사람 뭐 어쨌든 그 요리사들의 말을 좀 저희가 또 들어보긴 해야 되지만 그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체계가 없으면은 요리가 뭐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 체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체계 자체에 그 남성 서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둬야 된다. 네, 그렇죠. 그죠. 그건 맞죠. 그리고 뭐 바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효율적이라고 말한다면. 그죠. 제가 말하는 거. 근데 아무튼 저희가 자본주의라는 것과 또 그런 몸체적인 걸 연관시켰었는데 그냥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게 그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사실. 그죠. 맞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콕도 아까 회화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보면 거기에 있던 이제 고급 요리 뭐 스테이크가 될 수 있고 아까 뭐 오펜 씨가 잠깐 봤다고 했던 그 랍스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레스토랑들이 이런 식문화, 식량이랑 이 권력들을 비교해서 다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것들이 되게 그냥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매튜류 치키노이가 본인이 이 회화 작업에서 이 권력의 상징인 이 장소에서 이 요리사들을 장콕토의 그 드로잉에서 따와서 되게 호모섹슈얼화 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주방이 전쟁터잖아요. 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 은밀한 되게 은밀해 보이잖아요. 그 분위기가 은밀한 사적 선교의 장소로 이제 탈바꿈했다는 것이 저는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한데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 생각해봤을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그곳에서 그런 행위들을 섞어내면서 되게 좀 더 재밌고 자유로운 무드를 좀 만들라는 첫 번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도가 저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영어로 말하자면 make fun of 한다고 하잖아. 약간 풍자 같은 느낌 좀 그런 있는 것 느낄 수 같아요. 있고, 맞아. 그러니까 남자가 너네 거기 다 남자인데 그냥 니네끼리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니야? 맞아. 라고 좀 풍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좀 매트류 추키노이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딱 잘라 말한 게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희가 맞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본인도 이렇게 어쩌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왜냐면은 그 포즈에서 아까 말한 그 당당한 그 느낌을 준다고. 포즈는 진짜 좀. 그래서 이게 남자 그냥 당당히 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또 그런 것도 있는 싶기도 하고. 근데 장콕토의 드로잉도 보면 이 포즈가 똑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지 않은데 이제 성기가 되게 발기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게 풍자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리사가 자기 권력을 이렇게 내뿜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음식 산업이랑 아까 뭐 총 집합을 했을 때 이 주방 문화나 이런 정치성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성문화나 뭐 이런 성인지 또한 결국에는 좀 강요된 선택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실 보편적인 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 또한 뭐 식욕 성욕과 비교해서 말했을 때 몸으로 음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음미랑 이제 이 쾌락이라는 것이 뭐 어떤 정치에 이제 조절되거나 이런 권력 다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고, 사실 뭐 이 성이나 이런 성인지나 성문화도 결국에는 좀 음미랑 이제 쾌락이잖아요. 이게 매트류 치키노이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꼬아서 뭔가 조금 자신의 이제 뭐라 그러죠? 내러티브로 좀 발산을 하면서 드러낸 거죠. 네, 뭐 이렇게 꼬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좀 이 요소들을 다 꼽지 않았을까. 굳이 말하면 이 문제적인 요소들을 한 번에 묶어서 되게 많이 이제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냥 그 문제적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주는 그 이의 제기가 있지 않을까. 맞아. 좀 제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이제 회화 작업을 했으니까 이제 좀 세라믹,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좀 세라믹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라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전시의 이제 한쪽 벽에도 이 세라믹이 좀 걸려 있거든요. 접시들이 걸려 있죠.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세라믹이 이제 로코코 시대에서 더 부각되지만 더 이상 이제 주방 용품이 아닌 이제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되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되게 양방향적인 오브젝트이면서 매트류 치키노이드가 이번 전시에서는 되게 재밌던 게 세라믹을 단순히 이제 못으로 벽에 건 게 아니라 이 셰이코교라는 종교죠. 아니 그 교파죠. 교파가 있어. 맞아요. 이 교파의 스타일에 이제 막대 가구에 세라믹을 걸었거든요. 이게 말로 해서 그 막대 가구가 근데 설명이 안 되는데 이케아에서도 팔아요, 이 스타일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마 쳐보시면 알고. 그러니까 사진 올려주실 사진 거잖아요. 올릴 건데 이게 이제 나무 막대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의 가구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라믹들도 맞춰서 구멍이 뚫린 채로 이렇게 딱 그쵸.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조금 뭔가 이렇게 성적인 은유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셰이코교의 이 사상과 합쳐져서 조금 뭔가를 내포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진짜 또 과대해석 한번 해서 해석을 하면은 네, 이 벽에 거는 벽걸이란 건 되게 구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구자 말하면 우리가 전에 다뤘던 어슐러 르긴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그 도자기 같은 것들, 보관 용기가 거기 꽂혀 있는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것이라 전해질 수 있는, 아니면 컬처럴 레디메이드라 할 수 있는 도자기가 남성의 성기 같은 그 구조에 꽂혀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음식 문화 내면에 숨어 있는 또 그런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재밌는 해석을 오늘 많이 내주시네요, 계속. 중간중간 오늘 좀 생각이 자주 나시나 봐요. 머리가 도네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셰이코교를 또 조사해왔죠. 네. 셰이코교가 제가 약간 검사 같고 네. 그 사무장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시네요. 네. 이 셰이코교가 뭐냐면 이제 영국의 이제 퀘이코교의 이제 분파라고 해서 이제 창시자인 앤 리, 이제 마더 앤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앤 리가 본인이 이제 추종자들 8명과 함께 이제 1774년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상륙했는데, 이들의 이름에 이제 그 뭐라죠? 유래가 이 사람들 이제 예배를 할 때 되게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몸을 흔드는 모습에 따라서 이제 몸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제 쉐이커가 됐거든요. 아니 쉐이커구나 진짜. 그래서 되게 이제 퍼포먼스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들에는 그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좀 줄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되게 이 사진들도 제가 찾아봤는데 되게 격정적으로 몸을 흔들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그 미드소마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 미드소마에 좀 역을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셰이코교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 되게 수도원처럼 생활을 해요. 되게 검소하고 금욕주의고,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을 하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노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C라고 해서 독신, 독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컨페션. 컨페션. 고백이 이제 특징인데 재밌는 게 이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또 이제 성평등 그리고 이제 뭐 평화주의, 반노예제 그리고 이제 재산 공동 소유 문화를 되게 중요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궤도가 이게 잘 맞네요. 왜냐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인 걸 저희가 말했지만 자본주의적인 것을 분명히 남성 서사 권력 서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뭐 레스토랑이라든 게 페미니즘 하는 거랑은 되게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자급자족하고 있고 독신, 뭐 공동체주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평등이라고 하니까 되게 말이 잘 맞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생기기 이제 150년 전부터 이미 이제 쉐이커 교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동등한 성인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 진보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명해진 게 사실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구나 이런 간소한 디자인 때문에 되게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쉐이커 교로하고 스타일로 몰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오펜씨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다 쉐이커 교 스타일이었다. 나는 알게 모르게 쉐이커 교의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아까 독신주의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 쉐이커 교를 조사를 하다가 이제 2017년 기사를 봤는데 그 기준 2017년 기준으로 쉐이커 교가 더 이상 이제 자손을 생성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죠? 오늘날 이제 거의 명백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명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2017년 기준이니까 여기도 뭐 세례 같은 거 받아야 이제 쉐이커 교가 되는 거고 이런 건가요? 사실 이 전에 쉐이커 교를 하겠다라고 네. 지원자들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대부분 못 버티고 나갔대요. 못 이 버티는구나. 금욕적이고 이제 진짜 철저하게 이 교리를 지키면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명이 남았었는데 그 한 분이 또 돌아가시면서 그거에 대한 특집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2명밖에 안 남은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백이 끊겼는지. 저는 이 가구 얘기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이 가구가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탈자본주의, 뭐 근현대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뭔가 우리의 지금 양식이랑 맞지 않는. 근데 이게 다시 우리의 그 생활로 들어와서 소비되고 있다는 자체가 되게 저는 참 이게 자본주의가 집어삼킬 수 있는 힘인가? 이런 생각 들죠.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교리까지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좀 그러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 가구가 그냥 나의 뭐 이데올로기를 대변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이 나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좀 이 가구를 소비하는 것이 이제 오펜이 생각에는 조금 나는 나는 미니멀리즘을 추방해.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살 거야라고 조금 약간은 모순적일 수 중요한 건 이미 그거는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의 장르화가 된 거란 거지. 이미 자연 소비를 한 거고 그런 씁쓸함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쉐이커 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뭔가를 신념을 지키는 행위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까 그 정치적 선택을 하면서 뭐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나 뭐 이런 바이오 식품, 비오 식품을 유기농 식품을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나의 삶을 향유를 하면서 내가 어쨌든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극단적으로 가면서 진짜 자급자족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하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귀농하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되게 환호하고 나는 자연인이다 대표적인 예시고. 그래서 오히려 또 그런 욕구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쉐이커 교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쉐이커 교가 자기네들의 집단 서식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만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일종의 이제 헤테로피아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터전을 잃어가고 이제 더 이상 그 명맥이 끊겨가면서, 근데 웃긴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듯이 쉐이커 교회의 이 가구들이나 이 양식이라든지 우리 이 사람들의 그 문화가 사실 우리 삶의 전반에 이제 녹여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의 헤테로피아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신 상태, 그러니까 유토피아, 그 사람들 이상에 대한 상황인 이미 우리의 그 세계 곳곳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예시로 하면 힙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힙합도 처음에 그쵸. 되게 반항의 정신이랄까, 흑인 문화에 대한 뭐 그런 요소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힙합 많이 하고 우리가 그걸 굳이 표방하지 않아도 내가 흑인 문화에 관심이 없고 뭐 그들의 인권에 뭐 굳이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힙합을 하잖아요, 사실. 그죠. 힙합 정신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그렇죠. 너희가 힙합을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 되게 셌잖아. 그래서 한국에도 되게 그런 반항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관돼서 들어왔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힙합이란 거가 단순히 그걸 표방한 게 아니잖아. 힙합이 이제 메이저 문화가 돼버렸죠. 메이저 문화 돼버렸죠.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쉐이커 얘기로 돌아오면은 계속 왔다 갔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내러티브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 이거 뭐 지금 쉐이커에서 힙합 갔잖아요. 힙합 가면은 과연 지금의 반 문화는 뭘까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끝이 없이 도는 게 또 사람 인생 삶이라. 클럽이란 것도 사실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클럽도 헤테로피아잖아요. 그렇죠. 되게
숨기 위한 어떤 되게 언더그라운드 장소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인싸 장소. 이제는 아싸는 출입 저는 못 불가능한. 갑니다. 그러니까. 입국 컷이에요. 입국 컷.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쉐이커교로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막대 가구를 다시 보았을 때 뭐 매튜 루츠키노이는 이번 전시에서 세라믹을 걸었지만 이 사람들의 양식을 보면은 되게 빗자루도 걸고 뭐 다른 오브젝트도 걸고 또 유명한 게 이제 의자를 많이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자나 이제 빗자루나 이런 어떤 오브젝트도 사실 벽에 걸리는 순간 약간 세라믹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의 이제 그 기능성이 없어지면 그새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대고에 걸리는 순간 얘네들의 오브젝트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 그런 재밌는 게 이 세라믹이 이미 양방향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양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또 말하자면 무성적인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이미 모호해진 자체. 근데 이것을 굳이 그 쉐이코교의 막대고에 또 한 번 걸었다? 라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않을까. 무성화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무성화된 상태에서 또 한 번 무성화시켰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교차적인 이미지가 탄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뭐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되게 성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약간 이제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그 걸어놓는 행위가 네. 그런 걸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다 도구들이잖아요. 네, 네. 기능적인 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데코레이션적으로 이제 벽에 걸려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의 미학을 좀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쓰는 가구나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다 되게 퍼포먼스적인 가구잖아요. 그죠? 맞아. 뭐 프란츠 베스트도 의자 작업을 한 것들이 이것들이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거기에 교접해서 퍼포먼스를 하나라는 거를 좀 지켜보기도 했었거든요. 침대는 과학이다. 예,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벽에 걸리는 순간에 저는 그 매튜 루츠키노이가 한 인터뷰가 기억나더라고요. 자신의 회화를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 맞는 말이네. 예, 근데 이런 퍼포먼스적인 가구들이 벽에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이 매튜 루츠키가 의도한 대로 그런 되게 퍼포먼스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잖아요. 회화로 걸리는 정확한 것처럼.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네. 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뭐 굳이 말하면 정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네. 그건 되게 한마디로 말하면 물화된 퍼포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에너지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매튜 루츠키노이가 자신의 회화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신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실 이런 제각기의 오브젝트들이 그 일자 가구에 걸리는 순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성평등적인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의 일자에 그냥 다 같이 걸려버리는 것. 수평적인 관계. 네, 유토피아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완벽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여러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가구의 그런 내러티브를 알고 서사를 알고 그다음 접시의 서사를 알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관람객 입장에서는 맞아요. 얘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기보다는 저는 이제 어쨌든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던 거고 맞아요. 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또 각자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이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회화 작업과 이제 세라믹을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로잉 작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아까 회화와 이제 세라믹을 했고 이제 드로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5점 정도의 드로잉이 걸렸어요. 네. 이제 각 드로잉에 좀 이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동물들이 이렇게 자연 상태의 날 것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라 되게 그 몸에 보석에 박혀 있고 혹은 뭐 어떤 동물은 목에 이제 사슬이 무여 있어서 되게 그 장신구 목걸이처럼 이제 금빛 사슬이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동물들이냐면 코알라 그리고 병아리, 치기 병아리 맞죠? 네네. 병아리. 네, 그리고 새, 강아지 그리고 인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드로잉들이 이제 매튜 루츠키의 이제 다른 2018년 전시 중에 이제 서던 가든 오브 더 샤또 벨레브라는 전시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이 드로잉들을 다시 한번 회화로 옮겨서 꽤 크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전시는 저희가 사실 소개를 각자 안 하지만 한번 꼭 보면 좋을 전시예요. 이게 어떤 전시냐면 그 큰 공간 홀 아시죠? 네. 거기 이제 쫙 오로지 회화로만 둘러싸였던 전시 기억나세요? 동그랗게 아니면 네모난 건가? 네모나게. 아, 알아요. 예, 그 엄청 전시거든요. 큰 예. 그림. 아 그게 이게 딱 이 관련이구나. 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튜 루츠키노이가 이 드로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 바로크 시대의 장식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 동물들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번에 저희가 매튜 루츠키노이의 작업적 모티브 사조를 얘기를 하면서 로코코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로크를 좀 이렇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로크나
로코코 외에도 아마 뭐 매너리즘이나 아니면 아르누보 양식도 나중에 한번 건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메테오르 치키노이가 항상 이런 서양 미술사를 되게 이렇게 꼬집으려고 혹은 이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곰브리치 좀 읽었네. 곰브리치. 그러니까 딱 곰브리치의 그 연대에 열려있지 않을까. 읽었네, 그렇죠. 네, 로코코가 내가 볼때 작업을 구상할 때 그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다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바로크라는 것이 사실 이 바로코라는 포르투갈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원이 이게 뭔 뜻이냐면 좀 찌그러지고 불규칙한 진주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매너리즘이랑 이 로코코 시대의 이제 사이의 사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신고존주의로 넘어가면서 바로크 너는 존나 과장됐어라고 얘기해서 이 비하의 어원으로 처음에는 이 바로크 과장된 미학. 네. 그래서 이제 비하의 뜻으로 됐으나 나중에는 이제 좀 그냥 바로크 자체가 이 독특한 사조로 인정을 받아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로크 양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술사 쪽으로. 네. 그래서 이제 바로크 시대의 주요 작가들이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카라바지오 국가대표급이에요. 카라바지오는 저도 너무 좋아하고 레전드고 그리고 이제 플랑드르의 이제 루벤스와 네덜란드 이제 렘브란트. 그러니까 피파로 치면은 막 그런 다들 장난 아니잖아요. 델피에로와 무슨 뭐 그런 느낌. 스페인의 이제 또 벨라스케즈. 그렇죠. 벨라스케즈.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푸생 그리고 샤를 르베릉이라고 등이 있는데 어벤져스네요. 완전 어벤져스죠.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 로코코 시대 이야기하면서 했던 바로크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바로크는 사실 프랑스와 관련된 프랑스 바로크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바로크 태양왕. 사조는 태양왕 얘기했잖아요. 지름도 태양왕이다. 당시 이제 절대 왕정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서 흡수한 바로크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단순히 제가 뭐 바로크라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조금 바로크 시대의 탄생 배경을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로크 장식의 특징이랑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메트류치 키노이가 이 동물들을 좀 결합을 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마틴 루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좀 우상 숭배라는 테마에 관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죠 개신교와 이 카톨릭이 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신교는 이 카톨릭의 그 당시 좀 화려한 예복이나 이제 성당이나 예술 등을 또 타락의 상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신을 모신다는 애들이 그렇게 뭐 멋부리고 다니냐.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예술 작품에서 보면은 이렇게 성자들이나 아기 예수나 뭐 이렇게 성모 마리아 그려져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막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개신교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 허상이고 우상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금지하는 게 우상숭배. 10계명에도 써있거든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 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개신교 나라는 게 그 본인 자신 신 외. 신 외.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네는 너무 우상숭배로 지금 면죄부로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면죄부 팔았으니까. 네, 그걸로 시작했던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카톨릭의 태도를 보면서 너네는 너무 지금 세속적이다. 이것은 참된 그 믿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술 작품도 우상 숭배로 취급받던 세상에서 그 당시 이제 개신교가 강했던 나라에서 예술가들이 이제 활동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카톨릭이 좀 흥했던 이제 개신교는 되게 금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뭐 성당을 비교해 보면 개신교 성당에는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뭐 그 당시에 개신교가 강했던 네덜란드나 뭐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에 대한 이렇게 뭐라 풍경화가 있잖아요. 네네. 성당 풍경화 보면 장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좀 로마 이쪽에서는 장식이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카라바조나 뭐 이제 안니발레 카라치라는 예술가들이 이제 카톨릭이 강했던 이제 로마로 가서 그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판매처가 이제 교회였던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바로크의 시작이라고 보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제 렘브란트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렘브란트도 보면 요즘에 광고나 이런 사진 하시는 분들도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해서 렘브란트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조명법이 따로 있대요. 그런 걸 참고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이게 바로크 이거랑 되게 연관이 되게 맞아. 렘브란트도 이제 바로크 사람이 이목을 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이제 그 당시 아까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가톨릭 힘이 약해지니까 왕권은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해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이 신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마케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마케팅의 방식이 뭐였냐면 교회의 이제 신도들을 압도할 만한 좀 화려하고 좀 극적인 미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더 굳건하게 위해서 그 마케팅으로 쓴 게 이제 바로크 사조의 미술이거든요. 파격세일. 네. 그래서 되게
르네상스의 그림들이 뭔가 이제 성모 마리아라든지 뭐 아기 예수라든지 되게 이성적이면서 깔끔하고 좀 아름다운 그림이라면 그쵸. 이제 수학적이고. 이 바로크의 그림은 당장 그 카라바조 그림만 생각하더라도 되게 긍정이고 진짜 그냥 멋있지. 격정적이고 그리고 뭐 테마도 바뀐 게 과거에는 뭐 아기 예수나 성모 마리아였다면 이제는 뭐 그 뭐죠? 유다? 순교자라든지 아니면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예시가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비교가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의 다윗 아시죠? 다비드. 네네. 다비드에 대한 비교와 바로크 시대의 다비드. 그럼 바로크 시대의 다비드가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나 그 전 시대의 다비드는 되게 완벽함이지. 평온해요. 평온하고 되게 그냥 아름답게 서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바로크 시대 다비드는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겼는데 네. 그것이 과연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쨌든 힘드니까 그 격정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네, 네, 인간스러움을 어떻게 맞아요. 강조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명함법도 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데는 확 그러니까 배경을 꺼멓게 해버리는 게 이 인물들에 대한 이 스펙타클 있죠. 이 격정성을 딱 그러니까 느리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명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 사실. 그렇게 큰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게 신의 세계에서 명함이 지는 곳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굳이 완벽함이란 게 있다면.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명함이란 건 되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맞네. 올 때 생긴 게 그림자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간적인 접근법일 수도 있고. 그죠. 과거에는 조금 그 르네상스 그림도 보면은 사실 명함이 잘 없잖아요. 되게 그냥 밝기만 하거든요. 있긴 있죠.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바로크 시대에는 이 명함을 완전히 더 집중한 거죠. 지금 너가 여기 있다라는 느낌처럼 같이 되게 격정적인 걸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신부의 설교가 더 많은 사람들 들릴 수 있도록 이제 교회의 그 뭐라죠?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나 이제 그 바로크 어디 이름 뭐죠? 유명한 거? 바티칸. 바티칸. 그쪽에 이제 되게 보면은 돔 형식의 구조라든지 그리고 바티칸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사람이 앉고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되게 두 팔 벌려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 의도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의 사조가 탄생했더라고 하더라고. 이 건축이라는 것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돔 형식 구조인데다가 교회의 이제 뒷면이나 옆면에 이제 파이프 오르간까지 꽉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매스미디어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네. 뭐 몇 대 교황님 오늘 콘서트함.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TV도 없었죠. 그치. 라디오도 없죠. 들리는 거는 닭 소리랑 말발굽 소리인데. 이 스펙타클을 보려면 글로 가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그 당시에 바로크의 교회는 점점 더 스펙타클해져서 장식도 화려해지고. 왜냐면은 지금 당장도 뭐 타임스퀘어 가면 내가 와 이러고 있는데 농부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은 오르간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랬겠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크 장식이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가톨릭교의 영광이랑 뭐 이렇게 절대적이고 좀 강력한 힘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화려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빛과 그림자의 대비라든지 아니면 되게 남성적인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역동성 그리고 이제 뭐 거대한 규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당시 대단히 흩뿌려져 있던 것을 몸체로 딱 이렇게 와버린 거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크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완벽한 하밀성. 그래서 게잠트베르 쿤스트도 아마 바로크 시제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게잠트 쿤스트. 네. 그 누구였죠? 그때 저희가 바그너. 아달린도 얘기할 때 뭐 바그너가 사실 바로크 사람이 좀 헷갈리긴 한데. 바로크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잠트 쿤스트베르크의 아마 전신도 아마 이런 바로크 사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바로크 장식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동물들이나 특히 인어나 이런 해마 같은 생물들이 이 장식에 되게 편입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로잉이랑 연관이 네. 그래서 그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아시죠? 네네. 가보셨어요? 저 로마 안 가봤어요. 아 그래? 거기에 가보면 이제 그 로마 분수의 트레비 분수도 바로크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이제 해마라든지 어떤 이제 동물들이라든지 되게 장식들이 격정적으로 한마디로 쓸데없지만 멋있는 거를 그죠. 갖고 온 거구나. 사람들을 좀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동물들이 쓰였는데 사실 이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 동물이면서 그 장식에 쓰이는 순간 이 세라믹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바로크의 사조 안에 편입돼서 그냥 이 장식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박제된 동물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언캐니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치. 얘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거나 이 바로크에서는 신의 말을 대변하는 장식인 것 같은데 사실 동물이고 그러니까 이 드로잉에서도 매튜 류츠키느가 그린 게
굳이 이 동물들을 바로크 장식이라는 개념을 따와서 그린 게 이런 이중성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하신 장콕토도 이 여성 잊혀진 서사를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오르페우스 서사는 이 오르페우스와 하데스가 만나서 합의 보는 서사지 이 그죠, 여자친구가 따라오는 서사는 아니에요 사실. 그 여자친구한테 주체성은 없어요. 오히려 오르페우스가 이제 뒤를 돌아서 오히려 그죠. 다시 떨어지지. 그 여자친구화된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장토도 근데 그런 거 이제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실 장식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전면으로 좀 끌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세네요. 맞아요. 아 맞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 에우리디케도 되게 장식적인 거 사실. 그죠. 왜냐면 그 이야기에서 에우리디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여성 캐릭터일 뿐이지 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엄만한 상징성 정도로 나온 거지. 데코레이션의 느낌이 돼버린다는 건. 그렇죠.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느낌이죠. 쉐이커도 논외잖아요. 논외의 느낌. 그러니까 쉐이커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물질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가죽이나 털이나 이런 피부라는 물렁물렁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되게 딱딱하게 변해버리지. 차가운 금속 표면이 되고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 이 푸딩의 상태를 푸드로 바꿔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리한 느낌인 거죠. 그것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요리했을 때 스테이크의 동그람, 고기를 잘랐을 때 그 단면 있잖아요. 그치. 저희가 이제 요리하는 거 보면은 털을 벗겨내고 껍질을 자른 다음에 되게 정교하게 해서 그냥 단순히 과일 자르는 것도 이쁘게 자르잖아요. 수박 자르는 거에 대한 정형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뭔가 그런 식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정형화 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생각나는데 동물들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사이즈가 다르고 코끼리의 그 어깨 누가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시키는 것처럼 되게 아이콘화 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메트로 치키노이한테 바로크란 건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고, 그죠. 로코코란 게 좀 자유의 의미가 가깝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신교의 이제 비판에 그러니까 너네 너무 세속적이야라고 해서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녔지만 이 신부들이나 이제 수녀들한테는 되게 금욕주의를 강조했대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뭐 베르세르크라는 만화 같은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수녀는 아니고 그런 신부들이 나오는 수사들이 이제 되게 주님 막 이러면서 되게 금욕적인 척을 하는데 뒤에서는 뭐 근데 이건 부패 신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런 걸 보면은 동물들도 사실 동물들은 되게 본능적인 생물이잖아요. 인간과는 다르게 동물은 그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뭐 성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성교를 하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네. 근데 이런 동물들을 이 장식 안에 편입했다는 건 되게 금욕주의로 못 박아놓은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러네요. 네. 이거를 좀 생각했을 때 본능을 죽이는. 네. 뭔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매트리츠 키노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좀 불만의 상징이지 않을까. 욕구랑 그 권력에 종속돼 버린 욕구.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권력에 종속돼 버린 욕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 이제 회화 그리고 이제 세라믹. 진짜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참 레퍼런스도 많이 따왔고 그리고 본인이 제 생각이 이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말하고 싶은 테마가 세요. 맞아, 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 옆에서 끌고 올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어부는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망을 던지는. 그물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작은 것이 딸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의 선별은 자기가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오늘날에 뭐 동성 간의 이제 결혼 합법화라든지 뭐 성소수자 행사라든지 뭐 인식 제고 행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사회에서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금기, 좀 타부시하는 게 있잖아요. 되게 불경적인 거로 얘기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국 사회도 되게 아직은 보수적인 사회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저희가 식욕과 이 성욕의 관계를 좀 근친이라고 보았잖아요. 근데 근친이 영어로 사실 타부거든요. 근데 이걸 보았을 때 매튜리 치키노이가 이 회화 작업에서 이 식욕이라는 부분과 성욕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근친적으로 묶어서 묘사했다는 게 저는 기꺼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위해서 타부를 행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왜 서양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저희 나라보다는 뭐 중국보다는 일본보다는 서양이 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있어서. 근데 또 사실 미국도 또 예를 들면 미국 엄청 보수적이라면서요.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한 게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사실. 어디 나라가 낫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찌개 문화. 우리나라는 그 찌개를 같이 먹잖아요. 가족이랑 다. 근데 그게 근친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맞죠. 소스도 그냥 안 찍어 먹어요. 더블 딥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처음에 이제 뭐 나초칩이 딱 쳐서 그걸 치즈를 찍어 먹으면은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한 나초칩이잖아. 찍어 먹어. 내 입이 닿잖아. 그걸 한 번 더 찍으면 더블 딥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너가 아니에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찌개 문화도 보면은 우리가 같은 식 그걸
교류하고 하는,데 또 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약간 보수적일까? 사실 우리가 식욕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식성으로 봤을 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타인이 금기의 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랑 침을 성다 생각해봐요.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 그런 말 있잖아. 그 조인성 나온 옛날 비어라는 거리인가? 네. 거기서 이게 깡패로 나오죠 조인성이. 거기서 야 식구가 뭔지 아냐? 같이 밥을 먹는 입이 식구다. 맞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식습관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더 오픈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아니죠. 근데 우리가 상에 이렇게 둘러 앉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를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 인원이 정해질 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권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겸상이라고 하잖아요. 겸상. 그게 되게 셌잖아요. 옛날에. 맞아. 사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가족을 뜻하긴 하지만 권력적으로 포함된 같은 사람? 수평적인 관계인 지금 우리는 가족은 수평적이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맞는 것 같네요. 지금 권력적으로 봤을 때 이 식사 문화를 봤을 때 우리가 아직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 성소수자들한테 겸상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 아직은.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메트류츠키노이가 좀 이런 식의 금기를 표현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금기라고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타고난 도덕적 금기인지 혹은 뭐 정치적 금기인지 아니면 좀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금기인지 조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도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레퍼런스들을 딱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식량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었고 그리고 주방 문화에 대해서도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지. 근데 이런 식으로 메트류츠키노이의 작업이랑 연결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직조를 한다고 그때 저번 주에 표현했잖아요. 실뜨기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 도나요 헤로웨가 실뜨기를 하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실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냥 어렴풋한 인식이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아까 방금 하카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음식 쪽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 이야기들을 직조해내서 약간 스웨터를 만드는 순간 그게 보이잖아요. 이게 스웨터라는 게 맞아. 메트류츠키노이가 하는 게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시스피어시 얘기했을 때도 들었던 생각이 그냥 뭐 어렴풋이 뭐 이런 거에 잘못된 게 있겠지. 뭐 신안에 뭐 어떤 노예들이 있다더라. 뭐 이런 그냥 어렴풋한 감각만 있을 뿐인데 그 시스피어시에서 그런 걸 계속 드러내고 하는 그런 거 봤을 때 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맞아. 그래서 사실 많은 이제 페미니즘이나 퀴어 담론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의존을 하는 이유도 사실 새로운 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걸 쓱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사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피곤하다고 느낀 것도 있었어요. 동어 반복적이지. 동어 반복적이면서 그러니까 좀 예술이라는 것이 약간 뭔가 레퍼런스를 많이 찾는 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들을 나열을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그림에 빠져들 수 있는 걸로 좀 거리를 둬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메트류츠키가 진짜 원했던 건 그냥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강강술래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뭐 약간 굳이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칸트적으로 말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감각을 하고 뭐 그걸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그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것을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판단을 하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퍼런스를 굳이 쌓지 않고 직관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혹은 진짜 그 인식 자체에 대한 작업을 해서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까? 약간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메트류츠키는 아마 나한테는 후자가 맞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 개념화 자체를 되게 나열을 해서 이건 이게 아니고 사과는 빨간 게 아니고 바나나는 노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이런 좀 쌍짓기라고 할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걸 좀 새롭게 만들어내는 짝짓기 그런 행위가 좀 존재하지 않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전자로도 성취가 될 수도 있고 후자로도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전시 같아요. 그래서 이 식욕이란 걸 왜 난 다른 작가 이렇게 없지? 생각이 들 정도로 식욕이라는 음식이라는 되게 너무 단순한 주제에 있으면서도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맞아,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 2021년 전시까지 알잖아요, 뭐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식욕과 이 성욕을 좀 섞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좀 레퍼런스를 한 번 더 차용을 해서 한 번 더 발전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흥미롭거든요. 제가 이 전시를 고른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음식 문화의 식량의 권력에 대한 거를 성욕과 혹은 성문화가 섞었다는 것 자체가 형
전시 규모가 작았더라도 할 얘기가 되게 많겠다. 재밌겠다. 저도 오늘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좀 거의 한 30분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거의 근 1시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편집도 좀 하고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갈 거별 씨가 이제 준비한 전시가 Window to the Clouds. 네, 이 전시가 이제 2021년에 지금 하고 있는 전시죠? 현재 하고 있는 전시고 그 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